네, 역사를 잘하는 유진쌤의 고려사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얘들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지배 계층으로 고려의 연도를 갈라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사람 누구였지? 광개토대왕이요. 어머, 찬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자, 고려를 건국했던 사람은 바로 태조 왕건이었었죠. 태조 왕건은 통일신라 당시에 땡땡 출신이었는데요. 지방 땡땡 출신이었어. 이 땡땡이 뭘까? 호족 출신이었었죠. 네, 호족 출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이 호족 출신들이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방 호족 출신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지, 사실상. 왜냐면 지방 호족들이, 싫어. 왕건 싫어. 안 해. 이래버리면 이제 왕건도 나라를 개창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태조 왕건을 왕에 앉혔으니까요. 그래서 이 호족 출신의 왕건이 왕이 된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해요? 대거 숙청해버려? 아니죠. 숙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제일 먼저 결혼을 했죠. 가족 관계가 되면은 뭘 할 수가 없어. 적어도 가족인데 서로를 죽고 죽이겠어? 아니지.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호족 세력들을 포섭했었다. 포섭 정책. 호족들을 포섭하는 포섭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결혼이나 아니면은 사신관 제도라 그래서 개경이 여기 있으면은 개경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수도 어디였죠? 금성.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이 금성을 누구한테 통치할 것을 명령해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한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경순왕께서 이 동경, 금성을, 통일신라의 수도를 우리 고려의 동쪽의 수도를 삼을 테니 당신이 여기를 통할하고 지도하십시오. 사신관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동경, 금성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건 누구 잘못이야? 경순왕의 잘못인 것이겠죠.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 왕건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 있습니다. 광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던 사람일까요? 광종은 호족 세력들을 처음에는 우리 호족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바보처럼 그래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거를 통과하면서 이거를 시행하면서 표정이 싹 바뀌게 된답니다. 자, 어떻게 표정이 싹 무서워져? 어떻게 무서워지게 바꿨을까? 무엇을 시행했을까?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어. 노비안건법 기억나죠? 광종의 두 가지 업적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노비안건법과 수나라 때부터 있었던 이 과거제를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제는 무엇이야?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등용하는 제도를 과거제라고 합니다. 이 과거제가 우리 고려에도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언제? 광종 때 들어왔다. 그러면서 정계에 진출해 있던 호족 세력들을 조금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죠. 왜? 호족 세력들이 중앙 정계를 다 차지했어. 정치계를 다 차지했어. 근데 이제는 호족들, 너네들도 이제 시험 봐야 돼. 공부 못하면 이제 안 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호족 세력을 숙청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이후에 성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성종은 어떤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을까? 성종은
개혁을 했던 인물이야. 고려를 개혁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고려를 어떤 식으로 개혁했냐? 바로 이 사람의 시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바로 최승로의 최치원이 아닙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래요. 유교적으로 통치할 것, 그리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할 것. 고려는 어떤 나라였어? 불교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고 유교적으로 통치할 것을 이야기해서 성종은 그거를 끄덕끄덕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교육기관인 무엇을 설치해? 우리 국 먹을 때 뭘로 퍼요? 네, 국자로 푸죠. 국자감입니다. 자,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 국자감이라고 써주시고요. 국자감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나눠가지고, 부목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찰관을 파견해야 된다.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올렸어요. 이거를 성종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브라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이죠. 지방관 파견. 중요하다. 광종의 업적은 뭐라고요? 쌍기의 건의, 중국인이었던 쌍기가 건의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가 있었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제가 뭔데?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 봐서 등용하는 제도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과거제를 시행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불법적으로 호족 세력들의 노비가 됐었던 양인을 해방해주는 노비안건법을 시행합니다. 노비안건법 시행.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왕건의 업적,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건은 자신관제도, 그리고 이 호족 세력들의 자제라는 거는 자식을 수도로 데리고 오는, 신라 때는 상수리 제도였던 기인 제도를 시행하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시행했어? 호족들과 결혼 후에 자신의 성씨를 주거나 관직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호족 세력들과 끈끈하게 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족 세력들을 보섭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정책을 더 펼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배워볼 역분전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스포 좀 할게요. 역분전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자로 혹시 요거 한자 무슨 한자인 줄 알아요? 오, 찬이 기가 막힌데 맞아요. 힘역자예요. 굉장히 대단한데, 자, 힘을 나눈다는 거거든. 힘을 어떻게 나눕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 공신들 중에서 요거는 개국 공신을 대상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왕건을 왕이 안 치려면은 누가 도와줬겠어? 호족 세력들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호족 세력들 중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호족 세력들, 너네들이 나를 얼만큼 도와줬냐, 얼만큼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썼냐를 따라가지고 그것에 나눠서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게 역분전이 된다. 토지 제도였다. 역분전. 여기까지. 요거는 내일 배워볼 내용을 미리 스포를 한 것이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한 거야? 복습한 거야. 고려의 지배계층이 호족 세력이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 근데 쌤이 요거 금방 지울게. 지워도 돼? 자, 이제 호족 세력들에서 이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왜 등장을 했냐도 중요하지. Why? 왜 등장을 했냐?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쌍기의 건의로 시행된 과거제였어. 어느 왕 때 시행됐다 그랬지, 도아야? 광종 때죠. 광종 미칠광 광종 때입니다. 자, 과거제와 그리고 은서라는 제도로 은서라는 제도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일종의 네가 빽이 얼만큼 있냐라는 것과도 비슷해.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은 그 관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수조권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고. 이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관직이야. 옛날에는 이제 쭉 관직에 대한 품계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관직에 대한 품계가 나누어져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무원 제도라고 보면 돼.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거 알고 있죠? 1급부터 9급까지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5품에 해당하는 관리들, 5급 공무원부터는 어떻게 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5급 공무원이야. 그럼 우리 아빠도, 우리 손주도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은서다. 빽이 있냐 없냐. 근데 우리 그렇게 학교에서는 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종의 추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제 아시겠지요? 요 은서나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한 집안이 중앙 정계를 차지하게 되니 그 새로운 사람들,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가문이 계속 정계를 차지하니 귀족이 되었다, 문벌 귀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벌 귀족 대표적으로 이 경원이 씨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었냐? 가족표를 보여줄게. 이 사람은 왕의 외할아버지였어. 우와, 왕의 외할아버지였대. 근데 외할아버지이자 왕의 장인어른이었어. 표정들이 다들 심각한걸. 인종의 외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외조부라고 하거든요. 외조부. 선생님이 혹시라도 외조부라는 표현을 쓸 건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요. 인종의 외조부이자 장인어른이었다는 거야. 이자겸의 딸을 인종한테 시집 보냈다는 건데 외할아버지의 딸이야. 그 중에 우리 인종의 엄마도 있었겠지. 외할아버지니까. 근데 인종의 딸 중에 한 명을 인종한테 결혼을 시켰대. 한마디로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을 시켰다. 그게 바로 이제 이자겸이었었다. 요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선생님. 가족끼리 지금 결혼하고 할아버지였다고 이게 이상해요. 그치? 그 말은 즉슨 이자겸이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자겸이 왕권, 한마디로 힘은 권력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니 인종 입장에서는 요거 봐라. 이거 이러다가 자기가 왕까지 다 해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만약에 우리 찬이가 인종이었으면 이 이자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100이면 100 다 죽여버린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종도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해버리려고 하지요. 근데 이걸 과연 이자겸이 몰랐을까? 이자겸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겸은 자신의 친구, 돈독한 친구였던 척준경이라는 친구를 불러요. 새로운 친구 등장하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척준경이라는 친구를 불러요. 척준경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무식이라는 키워드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단순무식. 이자겸이 시키는 대로, 이자겸이 하자는 대로
기분 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자겸과 척준경, 야, 인종이 날 죽인데, 날 죽이면 넌 가만히 두겠냐? 라고 하면서 척준경한테 인종을 우리가 먼저 죽이자. 라는 계획을 세워서 인종이 있던 성을 불태워요. 불태우고 인종을 잡는단 말이야. 가두게 돼. 그때 인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종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척준경이랑 나만 둘만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척준경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지. 그래서 요걸로 회유를 하게 됩니다. 회유를 한다는 거는 말로 잘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우쭈쭈쭈쭈 내 말 좀 들어볼래? 인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준경아 잘 들어봐. 이자겸이야, 이자겸. 이자겸이 왕이야? 아니면 인종이 내가 왕이야? 이러니까 척준경이, 당연히 인종 네가 왕이지? 그러면은 내가 힘이 세? 이자겸이 힘이 세? 인종 네가 힘이 더 세겠지? 그치? 근데 넌 지금 왜 이자겸 편드는 거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한테 관직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 너 나만 믿으면 내가 너한테 다 해줄 건데 넌 왜 날 믿지 못해? 이러니까 척준경이 그 말에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인종의 편을 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자겸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그래서 이자겸은요, 굴비가 유명한 지역 어디죠? 굴비. 굴비 유명한데 몰라? 빨리 맞춰봐. 그게 굴비예요? 어? 보리굴비? 굴비. 굴비가 유명한 거 교과서 찾아도 안 나와. 오리. 아니야, 영과 관련되어 있어. 영창. 영창. 경주. 경주? 이제는 나까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아니 세상에, 아니 무슨 일이야? 영원. 영월? 영월 선생님 고향 바로 옆에 있는데. 정말 영광이잖아. 영광굴비. 영광. 영광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하하,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굴비 일화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척준경이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 배신. 자,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이자겸의 난 진압. 여기까지예요.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는 의종 때인데요. 인종이 아니라 의종 때인데요. 의종 때, 이 의종이랑 무신들과 문신들이 있어. 무신은 뭐겠어? 창. 무예에 뛰어난 신하를 무신이라 그러고요. 문신은 뭐야? 학문에 뛰어난 신하를 문신이라고 해요. 잘 들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야. 고려시대의 과거제는요. 과거제 여기 보이지? 과거제는 세 가지 과가 주로 시행되었었는데 가장 높은 관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문과였어요. 문신관료를 뽑는 문과라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과 계열, 이공과 계열의 관리를 뽑는 잡과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의사, 어휘와 같은 의사들을 뽑는 것도 잡과였어. 잡과가 아무거나 잡다한 그런 뜻이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또 승려들을 관리로 채용하는 승과가 있었어. 승과는 뭐에 관련되어 있어? 종교 중에? 나무아무탑을 관세음보살. 그렇지, 스님. 불교예요, 불교. 이 문과, 잡과, 승과로 나뉘어져 있었어. 선생님,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무과가 없어. 무신 관료들을 뽑는 무과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어. 중요해.
적어놓는 게 좋을 것이야. 자, 문과는 거의 진행되지가 않았었다. 한마디로 문과가 더 대단한 거야, 무과가 더 대단한 거야, 이것만 봤을 때는. 아니야. 문과가 더 대단하고 문과가 더 인정을 받았어. 학문이 뛰어난 관리들이 더욱 인정을 받았어. 이거는 무과든 무신관료들 뭐 꼭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당시에 의종이 이제 보현원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공원 산책을 갔었어. 보현원에 행차하는 중에 잠깐만 이제 쉬었다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쉬었다 가자 한다가 무신 관료들끼리 싸움박질을 시키는 거야. 무신 관료들끼리 약간 이런 느낌. 야, 피카츄, 야, 파이리, 너네들이 싸워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왕께서 그러는데 너 뭐라 그랬냐 지금? 싸우라고? 야, 네가 한테 맞아볼래? 이럴 순 없잖아. 왕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무신 관리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굉장히 젊은 무신이었고 또 한 명은 나이가 있는 무신이었어. 무신들끼리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든 무신이니 존경의 의미를 다해가지고 있는 힘껏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왕께서 싸움을 이렇게 시켰는데 어떻게 목숨 내걸고 싸울 수가 있겠어, 그치? 어차피 대충 싸울 수가 있겠어. 목숨 걸고 싸워야지. 결국에는 젊은 무신이 승리합니다. 늙은 무신이 패배를 했어요. 나이가 있던 무신. 그래서 늙은 무신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거기에 문신 관료가 갑자기 그 나이 있는 무신의 뺨을 착! 딱 때리는 거야. 착!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땡그랗게 떠져. 뭐야? 이랬는데 그 무신 관료가 되려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나이만 든 개만도 못한 늙은이가 나라를 지키는데 당신이 늙은 이유로 젊은 무신한테 져서야 쓰나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에잇 더는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들이 변화시켰다는 거야. 무엇을? 정권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무신정변이야. 그러면서 무신들이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는 무신 집권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행동대장으로 제일 먼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을방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중부가 살해되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무신이었어요. 그 이후에 경대승 얘기만 하면 바들바들 떠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의민이었고 이후에는 이의민을 살해하고 정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최충헌이 됩니다. 이후에는 최씨 무신 집권기에 접어들어서 약 60년간 4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 최씨 무신 집안이 정계를 차지하게 돼요. 최우후, 최항, 마지막 최우까지. 이 마지막만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우라고 썼네. 이 최의 뭐 하는 거야? 최의.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무신집권기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후에 뭐 김진, 임연, 임유무 등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무신들이 이제 문신 관리들 있지. 이 문신 관리들을 너네 문신들은 관을 썼단 말이야. 이 모자 같은 게 있어요. 떼랭 이런 모자가 있어.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면 대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였어. 응? 바로 저승까지 보내드리는 서비스. 이렇게 이을방이랑 정중부라는 사람이 거진 앞다퉈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을방이 이을민,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료야. 특히나 이을민은 정중부의 부하였었거든요. 부하. 정신 차리자. 부하였는데, 이을민한테 이을방이 한 가지 일을 시켜요. 무엇이었냐면, 지금 시대는 생각도 못할, 아니 이 당시에는 더욱이나 생각도 못할 일이지. 의종을 죽여라. 의종 살해를 이제 시킵니다.
이 살인을 교사하는 건 굉장히 나쁜데, 그치? 살인을 교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을민이 이 의종을 어떻게 했을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고려사에서는 좀 끔찍하게 최후를 맞는 왕들이 덜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공민왕, 그리고 의종이 있습니다. 이을민이 이 의종을 어떻게 죽였냐면, 의종의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절을 다 부러뜨려가지고 죽여요. 반대쪽으로 꺾이게 해서. 너무 끔찍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을민이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선생님, 그 무서운 이을민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을민은 돌아올 수 없는 강,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넌 거나 다름이 없었어. 왕을 죽였다? 그거는 아무리 지금 무신집권이고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같은 무신 출신이었던 경대승이 젊은 무신 경대승까지도 야, 이을민, 너 지금 밥이 제대로 넘어가니? 너 지금 술이 넘어가? 내가 너 죽일 건데? 왕을 죽인 놈이 어떻게 발 뻗고 자지? 이런 식으로 경대승이 계속 이을민을 못 살게 굴었어. 그래서 경대승은 결국에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가 올라온 이 관직 자리도 내려놓게 돼요. 저 그냥 갈게요. 죄송해요. 그랬는데 이 경대승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전에 있었던 무신들, 한마디로 실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다른 무신한테 죽음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 정중부도 마찬가지고. 경대승은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경대승은 한마디로 이을민 담당 일진이었는데 불구하고 병사예요.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구 세상이야? 짠짠짠짠짠짠짠. 이을민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을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최씨 무신집권기에 문을 여는 최충원한테 사망하기 때문이지요. 최충원이 이을민을 살해하면서 이때부터 최씨 무신집권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일방부터 이을민 때까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 무엇이냐면 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방 이렇게 놔두고 중방이라고 하는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실제 권력을 다스리는 정치기구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최충원 때는 그 중방이라는 기구가 이름이 중방에서 하는 일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곳인데요. 교정도감을 설치했던 이 최충원, 교정도감을 설치했던 최충원은 이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교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교정도감에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됐었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었다라는 얘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였다.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교정도감이었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대승이 따로 설치한 기구도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집권 시기는 굉장히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사병 집단, 한마디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 이 도방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무슨 기구였다고요? 사병을 위한 기구였다. 사병기구 적고 있죠? 사병기구, 사병집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었다. 신변보호. 이 도방은
잠시 이음이 때에 없어졌다가 이후에 최충원 때 다시 시행이 됩니다. 도방이 최충원 때 가가지고 다시 이상한 소리야. 최충원 때 다시 부활했었다. 자, 교정도감 여기 국정총괄 최고의 정치기구 여기 다 쓰셨으면 선생님이 한번 싹 지울게요. 왜냐하면 최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우는요. 최우는 봐봐, 정방을 설치했어요. 정방은 관직에 등용하기 위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인사권이 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다.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그것이 바로 인사과였다. 이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서방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서방에서는 문신들의 이제 수기기구였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대거 이규보, 이인로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물론 정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거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주황색이죠. 하나 더, 여기에서 최우는 마별초라고 하는 일종의 군사를 조직하게 되는데, 뭐겠어? 따가닥 말입니다. 말을 타는 기병들로 조직된 이 마별초를 구성하기도 했고, 밤 야자야. 밤에 아니 치안이 안 좋으면 어떡해, 그치? 밤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인 야별초를 조직했는데, 이게 훗날에 산별초 병합이 되거든요. 여러 조직들과 합쳐지면서 산별초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다 보셨으면은 여기 최항, 최의까지 나와 있는데, 최의는 나중에 비사를 당해요. 이후 김진, 임현, 임유무 등이 이어져가지고 무신집권기를 이끌지만 이전처럼 강력하게 힘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때 무신집권기 때 선생님이 하나 문제를 낼게. 자, 도하야, 지희야, 잘 들어봐. 무신집권기 때는 무신이 실권을 장악했다가 그랬잖아. 그럼 무신이 왕이 된 걸까? 왕이 된 걸까? 땡! 왕은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장악한 거야.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 했었을 때 연개소문처럼. 연개소문. 왕은 있었지만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 고려 왕실에서 다시 권력을 되찾아가요. 그게 바로 이제 원의 간섭기였어요. 원간섭기가 뭐예요? 근원 원자를 쓰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몽골이야. 칭기즈칸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이 원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몽골이 직접적으로 우리 고려에 간섭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왕들의 이름이 고종, 성종, 광종, 태조 등과 같은 묘호로 불리지 않아요. 충땡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충성한다. 어디에? 몽골에 충성하는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이름이 어떻게, 관직, 왕명 이런 것들이 다 격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칭하는 명칭 자체가 더 하락하게 된다. 심지어는 왕의 아들, 다음에 또 왕이 될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왕태자라고 불렀단 말이야. 응? 근데 이때부터는 왕세자라고 부르면서 그 칭호가 더욱 격화된다. 여기까지. 하지만 불문 이 무신 집권기에서처럼 왕의 힘이 엄청나게 약했던 건 아니야. 몽골이 간섭하긴 했으나 다시 왕실,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원나라한테, 몽골한테, 우리 고려인데 우리 빨리 이 원의 간섭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되지 않겠어? 근데 오히려 이 몽골한테 찰떡처럼 찹쌀떡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몽골의 편을 드는,
몽골이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친원파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 일제감정기 시절에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친원파야. 그 세력들 친원 세력으로 점점점 대토지를 보유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이제 나라의 힘을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기철이라는 인물이에요. 기철하면 벌써 웃음이 비죽비죽 나오고 선생님 동생은 기영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이 사람은 성이 기씨였어. 이 사람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찬이와 지희처럼 찬이가 기철이고 동생이 지희가 이제 요 사람인 걸로. 누구냐면 기황후라는 사람의 오빠가 기철이었어요. 기황후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기황후가 우리 고려 사람인데 몽골의 황제랑 결혼을 했어. 몽골의 왕이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황후가 된 거야. 고려 사람인데. 그러니 야, 내 동생은 말이야, 여동생은 말이야, 몽골 저기 황제랑 결혼까지 했어 임마, 이러면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같은 고려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찌역찌역 쥐어짜였으니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 바로 공민왕이야. 충땡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공민왕은 기철을 비롯한 친원파들을 댕강 숙청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친원파 세력 기철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기철을 숙청했던 기철을 숙청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공민왕이에요. 이 공민왕의 업적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민왕의 업적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은 충땡왕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한 왕이어서 개혁 정치가여서 근데 시기가 좀 잘 맞아줬어. 뭐냐면 이 당시는 원나라랑 명나라가 교체되던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요 얘기 선생님이 카메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드릴게요. 이 공민왕 때는 원나라랑 명나라가 중국 영토에서 교체되던 시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었어. 몽골 어떤 나라였다고요? 네, 원나라였어요. 원나라였을 당시 원나라 안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빨간 색깔 두건을 쓰고, 혹시 영화 한산 본 사람 있어? 안 봤구나? 꼭 시간 내서 보도록 해. 자, 거기 보면 의병들이 다 여기에 두건을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빨간 색깔 두건을 두르고 농민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야. 어디에서? 중국 땅에서, 원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빨간 색깔 두건을 쓴 도적대라고 해가지고 봉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황건적 아니에요. 홍건적의 난이에요. 빨간 색깔 두건, 붉은홍.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어. 그때 원나라, 이 홍건적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야, 얘들아. 이 홍건적이 점점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원나라를 어떻게? 몽골을 원래 있었던 몽골 영토로, 북방의 영토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의 땅도 들어왔었어. 실제로 이 홍건적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거 전 시간 때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고려의 땅으로 들어왔었던 홍건적들이 우리 고려 사람들 있잖아요. 고려 사람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임산부의 유방을 구워 먹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삶아가지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들을 했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홍건적들이 이 원나라 세력을 밀어내고 홍건적 출신이었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원장이
원나라를 밀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그게 바로 명나라야. 한족 출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 사람은 명나라를 세운 다음에 황제의 자리, 즉 홍무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바뀌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원명교체기였단 말이야. 원명교체기. 그리고 이성계 알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홍건적이 우리 고려의 땅에 쳐들어왔을 때 이성계의 군대들이 이 홍건적들을 엄청 사실 다시 되돌아가게끔 엄청나게 전투를 벌여서 사람들의 역시 이성계야 인기를 얻기도 해요. 이 세력 잘 기억을 해놔. 선생님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공민왕은 새로운 세력을 등용을 해야겠다. 이 똑똑한 관리들을 등용을 해야지 고려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신흥 세력 신진 선비 4자를 써가지고 신진 4대부를 등용을 하고요. 아까 우리 고려 땅에 들어왔던 홍건적의 난등을 진압하는 새로운 창 무인 세력, 이 사람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성계, 이 등장하는 거야. 나중 가가지고는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 한마디로 공민왕이 죽고 나서 공민왕은 자신의 엄청난 개혁 정치를 실제로 행해줄 친구가 한 명 필요했어. 그 친구가 누구였게? 힘내.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4,000번 넘게 배웠단 말이야. 신돈이야, 신돈. 들어봤어? 그래, 미안해. 자, 공민왕의 믿을 수 있는 신하 신돈. 이 신돈은 공민왕의 행동대장이었어.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고려의 정치, 중앙통치 제도 얘기하면서 도감은 무엇이라 그랬지? 책 아니라 그랬어? 도감은 하나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어떤 기구냐? 바로 밭전자야. 밭과 백성민자, 밭전, 백성민, 발을 정자, 바르게 변화시켜 놓는다. 어지러워진 밭과 백성을 원래대로 바르게 바꿔놓는 기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신돈이 이래가지고 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문세족, 니들 토지 원래대로 내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신돈이었단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신돈은 이 공민왕이 하려고 하는 개혁 정치를 실제로 행하는 인물이었어. 근데 신돈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일을 너무 잘하고 공민왕이 시킨 대로 개혁 정치를 다 하다 보니까 공민왕이 이제 신돈 저거 어쩌지 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야. 공민왕과 신돈 사이를 이간질을 해. 어떻게 이간질을 했냐면 공민왕님,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신돈이 나중에 가가지고 공민왕님도 죽이겠어요. 공민왕 입장에서 무섭지 않을까? 만약에 도화가 공민왕이라면 이 신돈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죽여요. 그래서 공민왕도 이 신돈을 도화처럼 죽여요. 그리고 나서 공민왕이 굉장히 이상해졌어. 솔직히 자기 손으로 자신의 믿을 수 있는 가신을 죽였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지. 이후부터 공민왕의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아. 그래서 공민왕은 나중 가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한 다음부터 어린 왕인 우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우왕은 혼자서는 정치를 하기엔 너무너무 어려워. 우왕. 그래가지고 이 우왕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흥 무인 세력 중 한 명이었던 최영이라는 장군을 굉장히 믿고 의지를 해. 최영 장군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충직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 하게 되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공민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이 원나라가 남긴 원해 간섭기 때의 기구였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쌍성총관부 어디에 있었냐?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쯤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를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거든. 무슨 땅? 천령. 이북의 땅. 원나라가 여기에 쌍성총관부를 세우고 설립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는 원나라 영토 이러고 있었으니 우리가 일단 저거 먼저 없애자 해가지고 국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없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원나라는 이미 저기 멀리 북쪽으로 이동했지. 밀려났지.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개창됐어. 이때는 새로운 나라 명나라에서 갑자기 고려한테 똑똑똑 문 좀 열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니까 야, 여기 원래 원나라 몽골 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원나라가 저기 함몰 갔잖아? 원나라 영토에 우리가 들어섰으니 이 땅도 우리 거니까 빨리 내놔 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치? 한반도는 다 우리 땅이야. 근데 갑자기 이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를 하니 우왕도, 어린 우왕도 최영 장군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북쪽을 벌하러 가자. 북진정책. 북쪽을 벌하러 가보자. 요동을 정벌해버리자 해가지고 요동정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동정벌을 추진한다. 자, 요동을 한번 싹 쳐볼까? 명나라랑 한번 전쟁 한판 해?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같은 최영과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홍건적의 난을 멋지게 진압했던 인물 바로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영이 야 이성계 너 나보다 후배잖아 임마 존말 없이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성계가 안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불가론을 얘기해요. 사불가론이 뭐예요? 사불가론은 우리가 요동정벌을 하면 안 되는 타당한 4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대. 왕님,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만약에 이 요동정벌, 북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동정벌을 가버리면은 만약에 왜구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잔 말씀이십니까? 왜구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면 모든 정력이 북쪽에 가 있는 마당에 아주 그냥 팔죽지세로 우리 고려는 왜구에 의해서 멸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 그리고 또 뭔데? 두 번째는 여름철이라는 이유였어. 왜냐면 당시에 고려에서는 농병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농병일치라는 건 무엇이냐? 농사를 나는 사람도 그리고 병역에 의무를 치는 사람들 한마디로 군인 병사도 다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야. 농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군대도 같이 가고 여름에는 한참 뭐 해야 돼? 농사를 해야지. 그치? 여름엔 한참 농사 지을 때지. 여름엔 농사 지어야지 지금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관련된 거였어. 무엇이었냐면 여름에 얘들아 뭐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많이 오는. 맞아요. 장마가 있어요. 이때도 장마가 있었어. 얘들아 장마 때 제일 싫은 게 뭐야? 습해서 싫지. 찜찜하고 막 습해서 싫잖아. 당시에 활을 쐈단 말이야. 총이 없었어. 이때는 활을 쐈는데 화살 촉에다가는 악교라고 해서 풀이 붙어 있어요. 뭔지 알지? 순뱃지르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뭇가지에 꽂았잖아. 근데 그냥 꽂으면 안 되겠지. 물론 이렇게 끼우긴 했는데 이때는 악교라고 해가지고 접착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붙였어. 근데 이게 습기가 들어차면은 이게 또 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화살을 제대로 쏘지도 못할 텐데 악교가 녹아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된다. 여기에서 딱 활용 점점을 찍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넓은 땅에 비해서 우리 조선은 사실상 작긴 하잖아요. 우리 고려는 작은 나라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최영장과 우왕은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뭐?
넌 고려의 신하야? 명나라의 신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해가지고 결국 이성계와 최영 장군은 같은 날, 이제 한날 1시에 이제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이 최영 장군이 출전하기 위해서 무기, 오케이. 군사, 오케이. 확인을 해가지고 딱 가려고 출전하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우왕이 우왕 하고 울어버리는 거야. 우왕이 왜 울어? 최영 장군은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최영 장군밖에 없단 말이야. 우왕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영 장군이 알겠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이게 역사의 한 획을 바꾼 사건이야. 만약에 이때 최영 장군이 같이 출전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최영 장군이 가지 않자 이성계는 군대를 의주 밑에 있었던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다시 돌려요. 그리고 고려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고려에 있었던 이 최영과 우왕을 축출해내는 거야. 축출을 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많은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라는 나라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서 특히나 왕도 어리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진사대부도 두 가지 파로 나눌 수 있어. 온화하다의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급발진하다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온건파에는 정몽주라는 인물이 있었어. 급진파에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정도전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 맞아. 바로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야. 이 정도전은 급진파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틀려먹었다. 이미 틀렸다. 우리도 가끔씩 막 진짜 막 답도 없이 막 일이 안 풀릴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응? 예를 들면은 뭐 미니홈피를 꾸민다든지 뭐 캐릭터를 꾸밀 때도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할래. 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 그치? 맞아. 급진파도 지금 고려는 답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것을 얘기해. 온건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체제만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야, 고려는 고려야. 얘들아, 정신 차려봐. 우린 고려의 신하야. 너네들 왜 그래? 고려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정도전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재가 없을까?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개국 파트너를 생각을 했어. 최영은 나이가 너무 많아. 버려. 이성계 딱 좋겠군. 나이도 젊은 게 잘 싸우잖아. 그래서 이성계 너로 정했다 이랬는데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이 고려라는 나라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성계와 정도전이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니 그게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때는 1392년이었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려는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선생님, 그럼 정몽주는 뭐한 사람이에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에 엄청나게 무서웠던 공포의 군주, 바로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가 너 정말 똑똑했단 말이야. 정몽주가 그냥 이대로 고려랑 같이 밀어버리기엔 너무 아쉬웠던 거야. 응?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정몽주가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편지를 한 편 써요. 시를 한 편 써서 줘. 그 이름하야 하여가야. 이런 들었더하며 저런 들었더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 들었더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히설키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고려면 어때? 조선이면 어때? 새로운 나라가 개창돼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조선의 신하가 되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정몽주가 뭐라고 답신을 했을까? 사실상 이방원의 이 시에 화답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 근데 정몽주는 단신가라는 시를 써가지고 답장을 보내. 단신가, 마음은 하나다 라는 뜻이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님 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나. 진짜 내가 백골이
내 넋이 그냥 나가가지고 넋이 나가서 백골이 진토되어도 내가 모실 왕은 오히려 한 분밖에 없다. 고려의 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야. 그래서 선조교에서 결국 이방원,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려사 어렵지 않죠? 자,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어디를 배워볼 거냐? 바로 여기에요. 원간섭기 이전에 모신집권기, 바로 이 최우 때가 남아있는데요. 몽골이 우리나라에 약 6번을 쳐들어와요. 몇 번 쳐들어온다고? 맞아요. 6번을 쳐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초조대장경이 불타기로 하고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서 이것을 다시 만들려고 8만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황룡사, 바로 진흥왕 때 세워졌었던 황룡사에 있어서 국충목탑이 있어서 이 국충목탑은 선덕여왕 때 세워졌었거든. 이 국충목탑도 원이 침입했을 때 사라져버려요. 소실되어 버려요. 그랬던 그 역사, 몽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침략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몽골에 맞서가지고 끝없이 항쟁을 했고 결국에는 몽골한테 항복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